2026 CES 부제로 이제는 AI로 돈을 벌겠다. 일단 CES부터 먼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CES는 이제 국제 전자 제품 박람회 해가지고 이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 해가지고 일단 CES가 뭔지부터 설명하겠습니다. CES는 이제 국제 전자 제품 박람회 해가지고 매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 IT 전시회입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이제 TV나 냉장고를 보여줬지만 요즘은 또 이제 반도체 시대, AI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우주기술까지 아우르는 전 세계 기술 전쟁의 최전선이라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번 한 해 동안 이런 거 열심히 개발했다, 또는 앞으로 이런 거 개발할 거다, 이렇게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와서 이제 박람회입니다, 박람회.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코스피 4,500까지 올린 이 주력들이 사실상 이제 이 반도체 기업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CES에 지금 올해 이 CES에 이 발표되는 것들에 대한 이 귀추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첫 번째로 볼 게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 당연히 이 HBM4 이거 빼고 얘기할 수 없겠죠. 이게 지금 우리 이 반도체 산업의 가장 이제 뭐랄까 가장 이제 이 뭐랄까 백미라고 해야 하나? 이 HBM이? 그러니까 이거 빼고 절대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HBM4의 그 스펙부터 보면은 이 IO 단자수는 뭐냐? 인풋 아웃풋 단자수인데 여기 다 이게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여기 HBM에 이 구멍이 이게 원래 1024개인데 이거 2048개로 늘어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구멍이 이제 늘어나니까 왔다 갔다 해야 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대역폭도 이제 거의 2배 가까이 이렇게 증가를 하는 거고, 적층수도 이제 12단에서 16단까지 더 늘리니까 당연히 더 데이터도 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데이터가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거의 정확하게 한 2배 정도 더 좋아졌다, 개쩐다, 이제 무어의 법칙을 따른다. 무어의 법칙은 이제 매년 트랜지스터의 이 발전으로 이제 2배씩 이제 기술 성장을 하는 거, 요건데 이제 HBM에서는 그게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HBM4를 비교해 보면은, 삼성전자의 이제 디램 공정은, 이 디램 공정은 뭐냐? 이 웨이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웨이퍼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뭐야, 이거 뭐라고 해야 하냐, 이거 이 피자 도우처럼 생긴 거, 여기에다가 이제 그 빛으로다가 여기 회로를 이렇게 그린단 말이죠. 이제 그 그린 거를 가지고 이제 쪼개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칩으로 박는 건데, 근데 여기에 이제 빛을 쏴가지고 회로를 그릴 때 6세대, 5세대 이게 이제 더 얇게 그릴 수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6세대로 갈수록 세대가 더 높아질수록 더 얇게 그릴 수 있다. 디램 공정에서 더 정밀하게 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더 성능이 더 좋아지겠죠. 근데 성능이 좋아지는 만큼 이제 수요를 맞추기가 더 힘들 텐데,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삼성전자의 엄청난 기술력으로 그 수요를 맞추려고 아마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겠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기술력이 갈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베이스 다이, 이번에 이제 HBM4부터 이 베이스 다이가 생기는데, 이건 뭐냐면은 기존의 HBM에서는 이 베이스 다이가 없고 여기서 그냥 바로 여기 이 GPU로 이 데이터가 전송이 돼가지고 여기서 그냥 다 처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데이터 양이 더 많아지니까 여기서 일단 1차적으로 다 데이터를 처리하는 겁니다.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쪽으로 GPU로 이렇게 보내줘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아니면은 굉장히 간단한 데이터 처리는 베이스 다이에서 하고, 요런 것들 이제 삼성전자는 4나노로 직접 제조하는 거고, SK 하이닉스는 TSMC의 위탁 제조를 받아가지고 5나노 혹은 3나노로 만들 계획인데, 이 3나노는 뭐냐 하면은 이 엔비디아 우리 큰손 행님의 직접 그 슈퍼칩에 들어갈 그 HBM을 만들 때는 이제 이 3나노로 직접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고객 최적화 및 안정 공급을 위한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HBM4가 이렇게 각자 이 스펙이 살짝 나뉘었고, 그리고 이번 CES에 엔비디아도 당연히 나왔는데, 이 베라루빈 그 전 세대의 이 아키텍처인 이 뭐야 그 블랙웰에서 이제 베라루빈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켰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제 2026년에는 칩을 찍어내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서버 제품으로 나오는 건 이제 올해 하반기, 2026년 하반기에 이제 베라루빈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뭐 칩이라든지 렉이라든지 이런 게 나온다. 그래서 이제 베라루빈 슈퍼칩 보면은 여기 금색깔 보이는데, 요거는 이제 여기 이제 GPU가 이렇게 달려있으면 여기 주변에 이렇게 보이는 거, 이것들이 다 이제 HBM입니다. 요것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 하나의 커다란 렉이 되는 거고, 이 칩들이 이렇게 자꾸 모여가지고 이제 렉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 144, 이거는 이제 슈퍼칩이 144개 들어간다는 말인데, 뭐 사실 몰라도 되는 얘기고, 일론 머스크 아저씨 콜로서스라든지 아니면 오픈 AI 스타게이트라든지 이게 이제 렉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데이터 센터가 되는 건데, 뭐 아무튼 이것도 몰라도 되는 사실이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제
극명하게 나뉘었던 구간이 있었는데 바로 2024년 3월 SK하이닉스의 엔비디아 승인 날이었습니다. 이때 보면은 SK하이닉스는 이렇게 횡보하면서 살짝 우상향을 그리는데 이게 여기서 엄청 많이 올라서 그렇지 사실 여기도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50% 이렇게 오른 건데 근데 삼성전자는 이렇게 쭉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막 뭐 HBM 사업부가 철수한다, 뭐 사업부를 줄인다 이거랑 뭐 그 다음에 뭐 그 HBM을 계속 만들었지만 설계가 잘못되었다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 삼성전자가 굉장히 휘청거렸던 이 구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라고 할 때 살 걸. 제가 믿지 못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믿지 못했습니다. 이 떨어지는 칼날인 줄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믿지 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다시 한 번 기회를 준다면은 제가 그때는 이번에 삼성전자 HBM4는 잘 만들어졌는지 엔비디아 테스트에서 최고 점수를 획득했다 하고 무슨 성능 테스트에서 속도와 전력 효율면에서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을 제치고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기준치가 10GB인데 속도에서 11GB 이거 10% 정도 상회하면서 엄청나게 뛰어났다. 그래가지고 이미 내부적으로는 양산 준비 중인데 2026년 1분기 최종 컬 테스트가 아직 남았는데 아니 삼성전자는 맨날 볼 때마다 컬 테스트를 맨날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하반기 루빈 출시에 맞춰 대량 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은 사실상 종이, 이 서류로 대화를 하는 거고 진짜 중요한 건 우리는 이미 했었죠. 이미 여기서 사실상 학원을 받았다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우리 셋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게 깐부 회동하면서 여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쇼맨십을 보여줬는데 우리가 이 셋이서 다졌던 이 우정과 그리고 이 용산에서부터 컴퓨터 팔던 시절부터 해가지고 삼성과 다져온 이 우정을 생각하면은 사실상 학원을 받았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번 CES에서 엔비디아 자율주행에 대해서 발표했는데 자율주행 AI 모델인 알파마요를 공개했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살짝 물음표를 짓게 만드는 게 이 엔비디아가 이 테슬라로 엔비디아가 이 테슬라로 이 아키텍처를 굉장히 많이 판단 말이죠. 엔비디아가 이 테슬라에게 굉장히 이제 짭짤하게 이제 많이 팔고 엔비디아가 이 테슬라로 굉장히 많은 이 GPU들을 팔고 그 다음에 테슬라로 받은 돈으로 가지고 이 엔비디아가 테슬라에게 이 GPU를 굉장히 많이 팔고 테슬라가 엔비디아에게 준 그 돈 가지고 테슬라의 이 사업을 침해하는 이 엔비디아가 이 테슬라를 왜냐하면은 이 엔비디아가 테슬라에게 GPU를 팔고 그 GPU를 판 칩으로 테슬라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가지고 이 테슬라에게 사실상 도전자령을 내미는 이게 굉장히 그리고 엔비디아의 전략은 이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했거든요. 왜냐하면 테슬라처럼 기술을 혼자 독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자동차 회사가 엔비디아의 두뇌를 빌려 자율주행차를 만들 수 있게 한다는 자율주행의 안드로이드 전략을 취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실제 도로 주행 데이터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엔비디아가 혼자서 그 데이터를 다 모으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소스로 공개를 한 거고 또한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를 만약에 쓰게 만들면은 자동차 회사들이 결국 그 소프트웨어를 돌리기 위해 엔비디아 칩을 살 수밖에 없다. 이 GPU, 엔비디아 이 GB200 이 엔비디아 칩 하나가 1억 원 이상 하는데 물론 자동차에 이렇게 비싼 1억 원짜리 이거를 쓸 수는 없겠죠. 더 저렴한 모델을 해가지고 이 자동차에다가 이렇게 넣겠지만 아무튼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를 쓰면은 당연히 하드웨어도 이거를 사용해야겠죠. 엔비디아 제품으로. 이 전략을 사용하는 게 아닌가. 얼마 전에 올라온 이썸님의 이 테슬라 자율주행 이 영상을 봤거든요. 보면은 이 FSD 이거 기술 진짜 엄청나던데 막 뭐 거의 보면서 거의 자면서 가도 되고 무슨 주차도 거의 자기가 다 알아서 해주고 돌발 상황 같은 거 이렇게 왔을 때 제때 잘 대응도 잘하고 살짝 문제가 있었던 거라면은 이거 주행하러 갈 때 차선 변경 같은 거 요거 살짝 조금 애매하고 요런 거 빼고는 거의 기술이 거의 진짜 짱짱하던데 이거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근데 이 자율주행 레벨이란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1부터 5까지 있어요. 뭐 여기부터는 뭐 이렇게 자동화 없고
이 3부터를 사실 자율주행이라고 부르는데 FSD를 장착한 이 테슬라가 우리나라에서는 레벨 2로 분류가 돼요. 고속도로 주행에서 보조해야 한다. 핸들과 페달을 동시에 보조해야 한다. 눈은 항상 전방을 주시해야 한다. 이런 부분 자동화. 요걸로 우리나라에서는 받았는데 근데 벤츠는 이미 레벨 3란 말이에요. 드라이브 파일럿 기술이라고 있는데 벤츠에 이 기능을 켠 동안 넷플릭스 시청, 게임, 웹서핑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고 벤츠의 대형 화면이 엔터테인먼트 모드로 자동으로 전환된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제 운전할 때 좀 쉬면서 이런 거 책 읽으면서 이런 거 해라. 이게 레벨 3 단계로 이미 벤츠는 돌아섰다고 하는데 그러면 레벨 2와 3의 차이는 뭐냐라고 하면은 사실상 책임 소재거든요. 그러니까 레벨 2는 시스템을 도울 뿐 책임은 100% 당신이 있고 레벨 3는 시스템이 운전하는 동안 제조사의 책임으로 해준다는 겁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시스템이 위험하니 이제 운전자를 잡으세요라고 요청을 하면은 운전자가 응하지 않고 딴짓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때부터는 다시 운전자의 책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벨 2와 3를 가르는 거는 사실상 책임 소재.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회사로 돌릴 수 있냐 없냐 요 차이가 있는데 근데 한국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벤츠의 드라이브 파일럿 기술 또한 여기 미국 네바다나 캘리포니아에서는 레벨 3 승인을 받았지만 그래서 한국에서는 자율주행으로 사고가 나도 회사의 그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굉장히 애매하다.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테슬라의 저 FSD 저 모드 개쩔던데 그럼 그게 벤츠한테 그 기술적으로 밀리는 거냐? 라고 봤을 때 벤츠는 전통적으로 규칙 기반 방식을 오래 고수해왔고 빨간불이면 멈춰라, 앞차와 2m 거리를 둬라 같은 코드를 인간 개발자가 수백만 주씩 짜놓은 것이다. 이 방식은 안전하지만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나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벤츠 같은 경우에는 노가다로 이제 코드로 다다다다다다 넣어가지고 빨간불이면 멈춰, 이때는 우회전 해야 해, 이때는 좌회전 해야 해, 요거를 그냥 코드로 이렇게 해서 하는 규칙 기반의 시스템이고 근데 테슬라는 엔드-투-엔드 신경만행이라고 해가지고 수억 개의 실제 주행 영상을 AI에게 보여주고 인간은 이럴 때 이렇게 하더라를 통째로 학습시킨 것이다. 그래서 비보호 좌회전이나 공사 구간 같은 복잡한 상황에서도 인간처럼 유연하게 대처한다. 그러니까 뭐 벤츠는 이제 규칙 기반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발 상황이 왔을 때 유연하게 대처하기가 힘들어. 하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누가 갑자기 뛰쳐들거나 아니면 비정형적인 어떠한 게 이렇게 나타나더라도 그때그때마다 돌발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훨씬 뛰어나더라. 그래서 레벨을 사실 가르는 거는 기술이 아니라 책임의 그냥 등급인 거고 활동 범위는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넓다. 왜냐하면 아까 설명한 것처럼 돌발 상황에서 대처하는 능력이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벤츠의 레벨 3는 정밀 지도가 있고 그 다음에 날씨가 좋고 차가 막히는 특정 구간에서만 작동하고 그 외의 길에서는 일반적인 차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이 FSD 기술은 비보호 좌회전, 신호등 없는 교차로, 좁은 골목길 등 전 세계 거의 모든 길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주행한다. 사실상 실력만 보자면 레벨 3에서 4까지도 볼 수 있다. 책임 문제 때문에 레벨 2에서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벤츠의 이 기술과 그 다음에 엔비디아 이 알파 마요가 합치면 그 완전히 이 따거거든요. 참고로 이 벤츠의 최대 주주 1대 2대가 둘 다 중국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따거가 맞다. 그렇다고 중국 기업은 아니고 아무튼 그리고 이제 이게 두 개가 합치면 이제 뭘 할 수 있냐? 단순히 이제 사물을 인식하는 수준을 넘어 사람처럼 추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알파 마요에서 예를 들어 도로 위 싱크홀이나 폭설 같은 돌발 상황을 만나면 과거 데이터를 뒤지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상황을 판단해서 최적의 경로를 찾아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왔으니까 돌아가야 해. 그 다음에 돌아가려면 어떤 경로를 선택해야 하지? 이런 식으로 이제 알파 마요가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율주행을 한다고 하고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가 이제 X에다가 테슬라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거였다. 그들이 알게 될 사실은 사실 99%까지는 쉽게 달성할 수 있지만 그 이후의 분포에서 긴 꼬리 부분을 해결하는 일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긴 꼬리 부분은 뭐냐면은 99%까지의 이 사고율을 낮추는 거는 가능한데 근데 이 99%에서 100%가 되는 진짜 갑자기 이렇게 뛰어드는 돌발 상황이라든지 무슨 그런 것들 요거를 해결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너네들이 과연 그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요런 의문을 남긴 이거는 글을 썼고 그리고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기술의 차이를 보면 뭐에서 달라지냐면 테슬라의 한계는 왜 그랬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방식은 엔드-투-엔드로 입력을 넣으면 출력이 바로 나오는 일종의 블랙박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에 돌이 있다 라는 인풋이 들어오고 아웃풋으로는 그러면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라 라는 아웃풋이 나왔는데 그런데 여기서 들어가는 얘가 학습한 요게 이제
자연어 기반이 아닌 그냥 CCTV를 학습한 거다 보니까 이거를 아무도 알 수가 없더라. 오른쪽으로 꺾긴 꺾었는데 이게 돌 때문에 오른쪽으로 꺾은 건지 아니면 뭐 때문에 꺾은 건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이게 테슬라의 방식이고, 근데 엔비디아의 방식은 이유를 남기는 추론 트레이스, 알파 마요는 판단의 근거를 자연어로 기록하여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래? 그러면 너 오른쪽으로 꺾었을 때 왜 오른쪽으로 꺾었어? 하면은 알파 마요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요게 둘의 차이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발표한 게 현대 아틀라스, 이거를 빼놓고 말할 수 없겠죠. 보면 이게 나와가지고 불 켜지고 아틀라스 이 공장에서 이거 들고 다니고, 이거 키 굉장히 크네요. 1.9m에 이 90kg, 팔까지 뻗으면 이제 2.4m가 된다. 그리고 이거 차 이거 그냥 이거 문짝 이거 뜯어가지고 이렇게 옮길 수 있을 만큼의 괴력. 근데 사람이 오면은 이제 이거 인식해가지고 알아서 멈추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이거 교체할 시간 되면은 자기가 알아서 이제 배터리 교체한다. 아틀라스. 요렇게 해가지고 2028년부터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메타 플랜트에 이제 정식으로 투입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가가지고 아까 뭐 배터리도 자기 스스로 갈고 뭐 차량 문짝 뜯어가지고 자기 알아서 옮기고 이거 다 하니까 이제 실제로 투입된다. 아틀라스가 처음 나왔을 때 막 기괴하다 이런 말도 많았거든요. 왜냐면은 여기서 웃는데 이게 다리가 이제 뭐 이상하게 꺾여가지고 180도로 꺾여가지고 뭐 이렇게 뒤로 걷고, 이게 사람의 움직임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굉장히 기괴하다 이런 말도 많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산업 현장에서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저렇게 설계되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현대차의 아틀라스가 이제 구글의 뇌를 가져가지고 여기 이제 제미나이를 이제 학습시킨다고 하네요. 합쳐가지고 진짜 완전히 이제 아틀라스가 이제 실제로 이제 사용할 수 있다 현장에서. 그리고 아틀라스가 손가락이 4개인데 보면은 이거 하나 둘 셋 하고 여기 엄지 어디 있어? 엄지 여기 뒤에 숨기고 있나? 아무튼 잘 모르겠는데 엄지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4개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손가락 5개로 만들면은 뭐 모터, 전선, 센서 이런 게 더 많이 들어간다. 이는 무게를 무겁게 하고 고장 확률을 높이며 가격만 비싸게 만든다. 현장에서 더 효율적으로, 공업적으로 더 잘 움직이는 것은 4개로만으로도 공장에서 하는 일은 거의 다 가능하다. 완전히 이제 공장에다가 이제 완전 최적화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 하고, 또 얼굴이 형태가 없는 거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철학은 인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보다 일을 더 잘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니까 얼굴 같은 거 사실상 필요 없다. 그리고 또 무슨 말이 있었냐면은, 만약에 얼굴이 있으면은 현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 이거는 인간은 흉내낸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인식을 아예 받는 게 아니라 진짜 이제 기계가 일을 한다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얼굴을 아예 없이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거는 이제 갑자기 든 생각인데, 그래서 정의선 회장은 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을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구글도 한번 이렇게 있다가 팔았고, 소프트뱅크도 팔았고, 소프트뱅크를 판 거를 이제 이 현대차가 산 거란 말이죠. 이걸 왜 샀냐? 현대차 2025년 임단업 파업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 연속 무분별 타결을 기록이 깨진 사건인데, 왜 그랬냐 보면은 노조가 64세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 도입을 요구하며 2시간씩 부분 파업을 했다고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서, 그래서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는 추후 논의로 미루는 대신 성과금 450%와 현금의 약 2,200만 원이라는 파격적 보상으로 이 파업을 종료했다고 하네요. 요거란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파업을 할 때 이 집 앞에서 농성도 했단 말이에요. 또한 현대차에서 사무연구직의 노조가 새로 또 탄생했어요. 공정한 보상 체계와 투명한 성과급 산정 기준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면서 사무직들이, 그래서 이제 사무직은 별도로 노조가 생기고 이후 사무직군에 대한 별도의 성과 보상 체계가 논의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네요. 또 이런 논의가 나왔을 때 또 집 앞에서 농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도 ING로 이어지고 있는 사건인데, 현대제철 하청 노조의 정의선 회장이 직접 고소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회사가 아닌 현대제철 본사가 우리를 직접 고용하라. 현대차 정의선은 파견법 위반으로 집단 고소를 한 사건이 현재까지도 ING로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역시나 집 앞에서 농성은 또 했고, 아무래도 각자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고, 그 다음에 뭔가 집단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떠한 권리에 대해서 침해 당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은 당연히 본인의 권리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시위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철저하게 현대차 회장의 관점에서만 봤을 때는 그러한 경험들이 이렇게 누적돼서 쌓였다 보니까 그게 이제 동력이 돼가지고 이렇게 뭐 현대차 사업의 20% 로보틱스가 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사업의 재편을 얘기하고,
로보틱스는 실험실 안에 공학적 업적이 아니라 우리 삶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현장에 바로 투입되어야 할 현재 솔루션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어떠한 그 전의 사건들이 어떠한 동력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끌고 오지 않았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봅니다.